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역학적 시스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역학적 시스템 단원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표현하자면 뭐라 그랬죠? 뼛속까지 물린 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학적 시스템이란 세상을 이루는 요소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체계이다. 정의 되게 뭔가 잘 정리된 정의 같지 않습니까? 이 정의를 누가 정의 내렸냐? 제가 내렸습니다. 그죠?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내렸습니다. 자, 제가 내린 정의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들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배울 것이냐? 일단 세상을 이루는 요소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죠. 그죠? 그럼 이 일정한 규칙은 어떤 규칙인지 그 규칙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끊임없이 상호작용이라는 걸 한다고 하는데, 그럼 상호작용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근데 이 상호작용은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한 글자로 줄이면 힘입니다. 힘.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힘을 주고받는다. 주거니 받거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것, 상호작용은 다양한 것들이 있죠. 뭐 중력이라던가 전기력이라던가 자기력이라던가 등등등등 다양한 힘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상호작용 중에서 우리는 특히 이 중력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뭐 많은 힘들이 있는데 그걸 다 알아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번 단원에서는 중력에 대해서 특히 알아보도록 할 거야. 그런데 오늘은 이 중력까지 수업 진도를 나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중력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규칙에 대해서 특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뉴턴의 뭐예요? 운동법칙. 뉴턴의 운동법칙. 상당히 중요한 규칙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운동으로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운동이 어떤 규칙을 따라서 일어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약간 광고 같죠, 그죠? 네, 그래요. 운동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운동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 운동 법칙은 총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느냐?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걸 누가 정리를 했느냐? 바로 뉴턴 아저씨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은 몰라도 이름은 알고 있는 그 아저씨. 아인슈타인 아니면 뉴턴이죠. 그죠? 둘 다 참고로 물리학자네요. 역시 물리입니다. 그죠?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이에요.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3가지의 법칙을 뉴턴이 그냥 막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자기 혼자 다 찾아냈느냐? 그건 아니에요. 뉴턴 또한 선배 과학자들의 발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 선배들이 없었다면 엄청나게 힘든 여정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운동 법칙이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왔을지도 모르죠. 어쨌건 뉴턴도 선배들이 없었다면 이 운동 법칙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없었다는 거. 뉴턴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뉴턴이 한 말이랑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뉴턴은 일단 영어로 했을 거고 저는 지금 한국말로 할 거니까 일단 그 차이도 있을 것이고 내용도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건 그 내용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나는 거장들의 어깨에서 세상을 봤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장들이 누구냐면 자기가 이 운동 법칙을 만들기 이전에 그 발자취를 만들어준 선배 과학자들. 예를 들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던가, 또는 이 사람 혹시 아십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죠? 데카르트.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운동 법칙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될 수 있었다는 거. 뉴턴도 그들을 존경했죠. 뉴턴도 이 자존심이 되게 세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인데 그들을 존경했으니까 우리도 그들을 같이 존경해 줄까요? 그럼 우리는 오늘 뉴턴의 어깨에서 한번 세상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명언질이죠. 네.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첫 번째 법칙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1법칙. 제1법칙이 뭐냐?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냥 관성까지만 쓸게요.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 뭐냐? 여러분들 관성의 법칙 하면 일단 막 버스요, 버스, 선생님 버스요. 막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버스에 너무 미쳐 있는데, 물론 버스도 좋은 얘기긴 하지만 관성의 법칙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의 정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일 때? 0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일 때 물체는 어떻게 하련다?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관성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힘에 대한 정의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사실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힘에 대한 정의를 엄청 강조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모양 또는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라 그랬죠.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그런 힘이 없다면, 힘이 0이라면, 0은 없는 거죠. 힘이 0이라면 운동 상태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죠. 안 변하니까 운동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운동 상태 유지. 자, 운동 상태.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자면 운동량이랑 같은 말이라고 했는데, 이 운동량이라는 내용은 조금 뒤에 다루도록 할 거니까 운동 상태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물체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 상태 유지. 다시 말해서 속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지에 있는 것이 운동 상태 유지인 것이고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고요.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하는 것이 관성의 법칙인데, 그냥 운동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운동이요? 운동 상태 유지예요. 속도가 유지예요. 어떤 운동이요? 그렇죠. 등속도 운동이요. 등속도 운동. 정지에 있는 애는 계속 정지, 운동하는 애는 계속해서 등속도 운동. 언제요? 힘이 0일 때.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근데 문제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지식과 조금 상충되는 느낌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제가 물체를 밀 때 물체는 움직이고요. 물체를 안 밀 때는 안 움직여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밀면 움직이고 밀면 움직이고 안 밀면 안 움직였는데 전 그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려면 어디에서든지 만족되어야 해요. 근데 얼음판 한번 생각해 볼래요? 얼음판에서 물체를 밀어요. 이제 안 밀어요. 안 밀면 얼음판에서 물체 가만히 있어요? 밀었다가 손을 놓아도 물체는 계속 가요, 얼음판에서. 그러면 아까 전에 밀 때 힘을 줄 때 움직이고 힘을 안 주면 안 움직여요. 그 말은 얼음판에서는 성립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그죠? 근데 선생님? 근데 다른 상황에서는 밀 때 움직이고 안 밀면 안 움직이는데 그러면 그것도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저는 어떻게 방어할 거냐? 자 보세요. 자 뭐라 그랬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일 때 운동 상태 유지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밀 때는 움직이고 밀지 않을 때는 안 움직였다. 그 상황은 마찰이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손을 뗐다고 하더라도 마찰력이라는 게 있어요.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0인 상황이 아니라서 운동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요. 정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관성의 법칙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상황, 그리고 얼음판에서의 상황, 이 모든 상황을 다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관성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생각보다 더더욱 더 자연을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배울만 하죠. 이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고 현실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관성의 법칙.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일 때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도 운동한다라는 거. 이 관성의 법칙은 누가 찾아내느냐? 일단 관성의 법칙이라는 말 자체는 쓰지 않아도 관성의 법칙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한 건 갈릴레오 갈릴레이예요.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관성의 법칙과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차이는 데카르트에 의해서 다시 정리되고 다시 뉴턴에 의해서 다시 정리되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에 있어서의 아버지는 어찌 보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관성의 법칙을 생각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조금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만 재밌나요? 네, 그래도 해볼게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일단 띵언이 있죠. 띵언. 어떤 띵언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는 띵언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자, 이거는 지구의 자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구의 공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 지구의 자전. 네, 나가시면 됩니다. 네, 지구의 자전이 아니라 공전이죠. 공전. 지구의 공전이에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움직이는 지동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막 칭찬했습니까? 죽이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엄청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성의 법칙 이런 거 모를 때죠.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 막 비판을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지구가 있죠. 지구 위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가 돈다 그랬죠. 지구가 움직여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지구가 움직인다고? 그러면 내가 점프를 해. 점프를 했다가 내려오는 동안 지구는 앞으로 나아가. 그러면 나는 으악! 아니냐? 이건 약간 물리적으로 봤을 때 총체적 난국이에요. 중력에 대한 개념도 완전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관성의 법칙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는 상태고 지금은 이제 관성의 법칙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죠. 얘도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관성의 법칙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 자, 지구에 우리가 있지. 자, 근데 지구가 뭐 공전한다고? 그럼 겁나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데 엄청 빠르게 움직이면 바람 불어야지. 왜 모래바람 안 불어?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대기도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있죠. 그죠? 모래바람, 강한 모래바람이 왜 안 불어?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인데 사실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하지만 요거는 조금 그럴싸하죠.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초등학교 때 지구가 공전 자전하니까 내가 점프하면 내가 점프하는 동안 지구가 막 돌아버려가지고 나 미국에 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 같지 않은 상상했어요. 비행기 없는 세상을 막 꿈꾸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제가 관성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쨌건 이 관성의 법칙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답답했겠죠. 지동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관성의 법칙에 대한 생각을 꿈틀꿈틀 키워나가는지 몰라요. 그 관성의 법칙에 대한 생각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 갈릴레이의 무슨 실험이냐? 사고 실험이 있어요. 사고 실험. 이름만 봐도 어떤 실험인지 아시겠습니까? 실험은 실험인데 사고 실험이에요. 막 사고가 나면서 하는 실험 그런 게 아니라 사고. 생각으로 하는 실험이란 얘기예요. 생각으로 하는 실험을 왜 하느냐? 보통 우리가 실험이라고 하면 저희 과학실에 가가지고 실험 도구 가지고 직접 하는 실험 생각하죠. 근데 사고 실험이라는 게 앞으로도 좀 자주 나올 수 있어요. 사고 실험은 철저하게 생각으로만 하는 실험이에요. 논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냐를 바탕으로 머릿속으로 막 논리적으로 타고 가가지고 결론에 이르는 그런 실험이에요. 이 실험을 왜 하냐면 실제 실험을 구현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예요. 뭐 예를 들면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도 이제 사고 실험을 통해 가지고 하는 실험인데 그와 같은 경우를 직접 실험하려면 빛의 속도로 뛰어야 되거든요. 불가능하죠? 그런 경우라던가 또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역시 그런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갈릴레이가 원했던 상황, 실험 상황은
마찰도 전혀 없고 공기 저항도 전혀 없는 상태를 원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마찰이 없고 공기 저항이 없는 상황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갈릴레이가 살던 시기는 당연히 더더욱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고 실험을 한 거예요. 어쨌건 마찰이 없고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좌우가 대칭적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착시 현상이에요. 대칭적입니다. 완전 데칼코마니인 줄. 그죠? 대칭적인 이런 빗면이 있습니다. 이런 빗면에다가 요 구슬을 하나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얘를 딱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또르르르르르 미끄러져 내려오겠죠. 그럼 얘가 경사가 져 있으니까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지겠죠. 점점 이렇게 빨라질 거예요. 그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장 최저점으로 내려올 것이고 최저점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점점 올라가겠죠. 그죠? 요거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아무튼 실험 환경을 생각했어요. 마찰이 없고 공기 저항이 없는. 근데 이제 올라가는 것은 어떤 식으로 올라갈 것이냐? 자, 보세요. 정지에 있다가 속력이 점점 이렇게 빨라지죠. 그죠? 그러면 올라가는 동안에는 속력이 다시 점점 느려질 거란 말이에요. 느려지는데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이 약간 자연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자연은 매우 대칭적이다. 자연은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운 건 대칭적인 거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칭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어떻게 해요? 점점 느려지는데 같은 높이에 가서 똑같은 속력.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크기의 속력이 될 것이고 또 더 올라가서 같은 높이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정지가 될 것이야. 이렇게 대칭적인 완전히 데칼코마니인 이런 상황을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상황. 자,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요? 이렇게. 자, 이제 올라가는 경사가 완만해졌습니다. 완만해지면 어떻게 될까? 자, 보세요. 경사가 급한 것보다 완만하면 속력의 변화가 더더욱 더디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만큼 올라가고 똑같은 속력이 되었다면 이 완만한 경사에서는 더더욱 많은 거리를 움직여서 이 속력이 될 것이다. 그럼 더더욱 많은 거리는 어디인가? 그래도 대칭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대칭성이요? 높이에 대한 대칭성이에요. 똑같은 높이까지 가서 그 똑같은 속력이 되었을 것이야. 이게 갈릴레이의 생각이에요. 더 많은 거리를 가되 같은 높이까지 갔을 때 같은 속력이 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완만하니까 얘보다는 더 많은 거리를 가야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서 멈추냐?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서 얘보다는 더 많은 거리이긴 하지만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서 멈출 거야. 이게 갈릴레이의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만하죠. 그죠? 여기서 이제 나아갑니다. 이제 갈릴레이는 이 경사가 완만하다 못해서 매우 완만한 이런 평지의 경사를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얘는 같은 높이까지 가서 같은 속력이 된다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같은 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갈릴레이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찰도 없고 공기저항도 없어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으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게 뭐예요? 관성의 법칙이죠. 그런데 이 갈릴레이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갈릴레이가 관성의 법칙, 관성 이거 되게 잘 생각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갈릴레이는 여기다 사족이 붙어요. 뭐냐면 자, 이렇게 쭉 평지를 따라 쭉 간다. 근데 지구는 어때요? 지구는 둥그니까. 그죠? 얘가 자꾸 나가면 뱅글뱅글 돌아서 온 세상 어린이 다 만나고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요? 갈릴레이가. 이게 좀 다른 거죠. 뉴턴이 이야기하는 운동 상태 유지는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근데 갈릴레이가 생각했던 관성의 법칙은 뱅글뱅글 도는 원 운동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왜냐면 갈릴레이는 원 운동이
이 세상 운동의 본질,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아직 버리지 못했어요. 그 이전 과학자들이 갖고 있던 이 생각을 여전히 갈릴레이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못했어요. 이 생각 때문에 요게 조금 아쉬운데, 요 생각을 이제 갈릴레이 이후에 누가 고쳐주느냐? 데카르트가 고쳐줍니다. 이렇게 원운동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등속 직선 운동으로 처음 바꿔준 사람이 데카르트고,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뉴턴이 제1법칙으로 만든 거.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죠? 과학사 내용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교과서에는 안 나온 내용인데 주저리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관성의 법칙이었어요. 자, 두 번째 이어서 가볼게요. 두 번째 법칙, 제2법칙이에요. 제2법칙은 무슨 법칙이냐?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까지만 쓸게요. 가속도의 법칙은 뭐냐? 가속도에 대한 법칙인데요.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에 가해진 힘의 크기에 어떠하고 비례하고 물체의 무엇의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이런 식이에요. 물체에 가하는 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가속도도 크고요. 그 물체에 똑같은 힘을 가한다고 했을 때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진다. 그 가속도에 대한 식이에요. 이건 누가 찾아낸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누가 뭐 알아낸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건 어떻게?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실험 법칙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실험 법칙이에요. 가속도를 실험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찾아낸 실험 법칙이에요. 근데 어쨌건 이게 분수 형태죠. 분수 형태는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질량을 좌변으로 샥 넘겨가지고 우리가 요 식을 똑같은 식인데 어떻게 쓰냐? F는 ma라는 식으로 써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물리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식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혹시 이과를 가게 된다거나, 이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물론 이제 문이과의 구분이 없긴 하지만 어쨌건 이제 과학 쪽으로 이제 관련된 직종을 얻는다고 했을 때 이 F는 ma를 모른다. 이건 정말 이건 과학에 대한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신뢰입니다. 신뢰. F는 ma는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F는 ma의 요정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자다가도 F는 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ma, 무언가에 홀린 듯 ma 하고 있어야 돼요. 막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자, 스펠링 한번 읽어볼까요? F 하는 순간 ma 해야 돼요. 영어 선생님이 뭐라고 하셔도 F는 하는 순간 ma. 엄마가 슈퍼 가가지고 야 F 킬라사 F 할 때 ma 막 나와야 돼요. 어이없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법칙의 F는 ma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나가던 개가 막 엄청 큰 개들 이렇게 울잖아요. 그때도 ma. 개한테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ma 해주셔야 됩니다. F는 ma 요정이 왔어요. 자, F는 ma라고 해야죠. 따라하라니까. ma라고 하셔야 됩니다. F는 ma 요정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F는 F는 그래요. F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F는 ma예요. F는 ma, 가속도에 대한 법칙이에요. F는 ma에 대한 이 식을 조금 더 이해해보자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기서 F는 그냥 힘이라고 기억하시면 안 돼요. 얘는 무슨 힘이냐? R자 힘이에요. R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힘들의 합. 이게 모든 힘들의 합이지 그냥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식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힘들의 합은 질량 m인 물체를 얼마로? a의 가속도로 가속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예요. 자, 볼까요?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체가 있습니다. 그 물체에다가 6N의 힘이 가해지고요. 자, 2N의 힘을 같이 가했다고 칩시다. 이 물체의 질량 2kg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이런 걸 구할 때 F는 따라하라니까요. F는 ma를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F는 ma가, 이 F가 R자임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상한 막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F는 ma, 그렇지. F는 힘이야.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렇지. 그거야.
F는 MA야. 이러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런 경우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은 힘이군. 2도 힘이잖아. 6N도 힘이고 2N도 힘이야. F는 MA야. 그러면 6N은 힘이니까 F는 MA. 나 단위는 생략할게요. 6N은 MA. 자, F는 MA니까 6은 MA. 2 곱하기 가속도야. 2도 힘이잖아. 2는 질량. 2 곱하기 가속도야. 선생님, 얘는 가속도가 2개예요. 환장하죠? F는 MA를 아는 건 좋은데 이 F가 R자임이라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어차피 가속도가 2개예요. F는 MA인데 거기서 F는 R자임이라고요. 가속도는 하나여야 돼요. R자임. 자, 힘이 6N, 2N 같은 방향이에요. 토탈 몇 뉴턴입니까? 그렇죠. 8뉴턴이에요. 단위 생략할게요. 단위 쓰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R자임 8뉴턴. F는 M, 질량 얼마야? 2kg 곱하기 A, 가속도.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가 나오느냐? 8 나누기 2 하면 얼마가 나오죠? 4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에요. 이게 이 물체의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가속도가 2개니 많이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다시 한 5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들으세요. F는 그쵸? MA죠. 그죠? 자,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가속도를 구하는 법칙. 자, 가속도 법칙.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가속도 법칙. 만약에 얘가 정지해 있었다. 우리가 가속도가 4라는 걸 알아냈다. 가속도는 4m per second 제곱. 1제곱초당 4m 단위라 그랬죠? 얘는 뭐라고요? 1초 동안에 속도가 4m per second 변한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얘가 정지해 있었다면 1초 뒤의 속도는 4, 또 1초 뒤의 속도는 얼마? 8, 12, 16 이렇게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시면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제2법칙 F는 MA라고요? 선생님, 근데 관성의 법칙 힘이 0일 때 운동상태 유지라고요? 조금 이상한데요? 선생님, F는 MA잖아요. 그러면 F는 MA일 때 이 F에다가 0 집어넣으면 A가 0이니까 A가 0이면 가속도 운동 안 하는 거고 그럼 등속도 운동 또는 운동상태 유지니까 이게 결국 이거 아닙니까? 이 1법칙은 이 법칙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왜 따로 나눠놨죠? 이걸 혹시 질문했다면 여러분은 무리하셔야 됩니다. 무리하셔야 돼요. 질문 안 하셨어도 무리하셔야 돼요. 그냥 무리하세요. 자, 보세요. 이거 같은 말인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이 법칙에 1법칙이 포함되는 것 같긴 한데 왜 1법칙을 우리가 따로 두었느냐? 이것은 이런 거예요.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적용되는 특별한 그 장소, 특별한 틀, 특별한 개가 있어요. 이 뉴턴 운동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 않는 곳, 그곳은 그 뉴턴 운동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1법칙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1법칙이 적용된다. 힘을 받지 않는데 운동 상태가 유지가 안 된다. 이건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그 개는 앞으로 나오는 2법칙, 3법칙도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법칙이 있는 까닭은 뉴턴 운동 법칙이 적용되는 그 장소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칙이에요.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일단 운동 법칙이 적용되는 그 틀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가속 운동하는 버스가 급출발할 때는 보면 우리를 잡아당기는 그 누구도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은 뒤로 막 쏠리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힘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운동 상태가 유지 안 되는 경우예요. 버스 안에서는 막 우리가 힘을 받지 않아도 뒤로 막 밀려요. 그런 경우에서는 이 운동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이제 관성력이라는 개념 나오고 거기서 나아가면 나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나중에 물리 꼭 선택하세요. 어쨌건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운동 상태 유지하는 이 관성의 법칙은 이 법칙에 포함되는데 왜 따로 있느냐? 이 앞으로 이야기하는 운동 법칙들이 적용될 수 있는 그 기준을 설명해 주는 게 1법칙이기 때문에 얘는 따로 빼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또는 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건 기준 틀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관성의 법칙이 필요하고 그 틀이 맞다면 이제 2법칙, 3법칙도 맞는 거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 자, 1법칙, 2법칙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법칙. 제 몇 법칙이죠? 제 3법칙입니다. 얘는 무슨 법칙이냐?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얘는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법칙인데요. 작용, 반작용 법칙인데요. 이건 좀 줄여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힘이 아니고요. 힘은 항상 어떻게 해요? 쌍으로 작용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혼자서만 있지 않고요. 반드시 항상 쌍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세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칠판을 한번 때려 볼게요. 칠판을 때리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겁나 아프겠는데? 이런 생각 들죠? 그래요. 겁나 아픕니다. 칠판을 때리면 겁나게 아파요.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칠판을 때렸죠? 나는 칠판을 때렸어? 근데 왜 내 손이 아프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작용, 반작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칠판을 때렸다라고 하면 칠판이 힘을 받았다라는 게 명확하죠. 근데 내 손이 아파.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건 저 또한 힘을 받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을 받았기 때문에 내 손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 칠판 역시 나에게, 내가 칠판에게, A가 B에게, 내가 칠판에게 힘을 가하면 B도 누구에게? A에게 힘을 가해요. 어떤 크기가 똑같고 똑같은 크기. 내가 100으로 때리면 칠판도 나에게 얼마로? 100으로.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방향은 반대로. 이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로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B도 A에게 힘을 간다. 그래야 내가 칠판을 때렸을 때 내 손이 아픈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칠판을 때리는 건 손을 이렇게 젖혀서 칠판에게 날아가서 딱 때리니까 힘을 가하는 게 뭔가 가시적으로 느낌이 오죠. 근데 칠판이 나에게 힘을 가했다는 건 되게 느낌이 안 와요. 칠판이 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칠판이 뒤로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얘가 나한테 어떻게 힘을 가하지? 근데 여러분 우리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결과론적으로. 자 보세요. 제가 이런 상황 생각해 보세요. 벽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벽을 미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서 있다가 이렇게 벽을 딱 미는, 자 판사가 안 볼 수 있는 이런 아이를 생각해 볼게요. 이 아이를 생각해 보면, 자 보세요. 벽을 밀기 전에는 정지 상태에 있죠. 정지 상태인데 내가 벽을 밀었어요. 내가 벽에게 힘을 가했어요. 내가 벽을 밀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벽을 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뒤로 밀리게 돼요. 그죠? 보세요. 정지에 있던 아이가 벽을 미는 순간 지가 운동하게 돼요. 정지에 있던 애가 운동하게 돼요. 그럼 이건 속도, 운동 상태가 변했다는 거예요. 정지에 있다가 밀리게 되니까 운동 상태가 변했죠. 운동 상태가 변했다. 다르게 말하면 무슨 운동했다는 거예요? 가속도 운동했다는 거죠. F는 ma입니다. 보세요. F는 ma. 자, F는 ma예요. F는 ma예요. 운동 상태가 변했어. 가속도가 있다는 건 무엇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힘이 있기 마련이에요. F는 ma라니까요. 얘가 가속도 운동했다는 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정지에 있던 내가 운동하게 되었어. 그럼 나는 무엇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힘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결과론적으로 얘 운동 상태가 변했다는 건 얘는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은 어디서 왔느냐? 내가 벽을 밀었는데 내 운동 상태가 변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벽이 나를 밀었구나. 자 보세요. 내가 벽을 어느 쪽 방향으로 밀었죠?
내가 벽을 이쪽으로 힘을 가했죠. 근데 내 운동 상태가 반대 방향으로 변했어요. 그럼 나는 힘을 어느 쪽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받았다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내가 세게 밀면 더 많이 운동 상태가 변해요. 이건 내가 힘을 가한 만큼 똑같은 크기로 같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칠판에서 손이 나오고 이런 말 같지 않은 그런 공상과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운동 상태가 변한 걸 바탕으로 가속도 운동했으니까 내가 힘을 받았던 것이고, F는 MA에 따라서 나는 F는 MA, 가속도가 있으니까 힘을 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힘을 받은 건 작용 반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구나. 이게 논리적인 책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뉴턴 운동 법칙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뉴턴 운동 법칙만 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물리학에 있는 1단원도 충분히 학습 가능하고요. 정말 중요한 단원이에요. 꼭꼭 스킵하지 마시고, 정말 이번 단원은 제가 중간고사 막 다 내버릴 거예요. 아시겠죠? 꼭 스킵하지 마시고 이 단원은 조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자, 운동에 대한 법칙, 많은 선배 과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자,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1법칙 과인성의 법칙. 물체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운동 상태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 자, 2법칙 F는 MA. 자,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학교 가서 학교에서 저 만났는데 F는 했는데 안 따라 하신다? 그럼 다른 진실의 방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F는 MA. 자, 그리고 제 3법칙 뭐라고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작용, 반작용.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자, 마치기 전에 잠깐 이야기하면, 작용, 반작용은 A가 B에게, B가 A에게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사실 얘는 힘의 평형이랑 구분해줘야 되는데, 이 힘의 평형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과학에서 굳이 딱히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제가 나중에 물리학 수업을 할 때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제 유튜브에 온라인 강의로 물리학 강의를 할 때 평형까지 구분해서 하도록 하고요. 통합과학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작용 후 반작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뉴턴 운동 법칙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중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